네, 3회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근데 처음에 이제 문제 푸실 때는 이제 문제 1번에서 이게 무슨 논점이지 살짝 이제 당황을 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조금 문제 풀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그렇게 좀 무난하게 좀 풀어내셨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점도 일반적인 배점으로 그냥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배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목차 구성해가지고 쓰는 법을 한번 좀 이제 연습해 보시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증거 위주로 조금 냈습니다. 3회차 증거 위주로 조금 냈고, 그리고 이제 문제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최신 판례도 한 두 가지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법리로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자를 보고 나서 이거 최신 판례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더라도 이제 처음 보는 문제라도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법리를 이제 딱 써가지고 충분히 다 풀어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시험장에 들어가서 뭐 내가 처음 보는 문제는 다들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기본 법리로 그냥 적용해서 푸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뒤쪽 부분에는 조금 이제 제 문제 풀으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신 문제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뭐 문서의 진정 성립에 대한 자백이라든지, 그리고 부인과 항변에 대한 문제. 사실 이 부인과 항변 4번 문제는 조금 이제 전통적인 문제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제 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문제를 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뭐 그 선정철회 통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질문이 온 게, 그 당사 적격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판례 어디 나와 있느냐, 그거 판례 원문 검색해 보면 있습니다. 판례 원문 번호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심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 판례 번호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판결유지만 써 있으니까, 선정철회 통지만 써 있으니까 당사 적격 내용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 원문 검색해 보시죠. 그 원문에서 이제 원심이 어떻게 설시를 하고 대법원이 어떻게 설시를 했는지 보면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좀 보충 자료 양이 많은데 제가 막 비교 문제도 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교 문제는 제가 제 사례집에서 가져온 것들이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형에서도 제가 비교 문제 같은 거 같이 가져와서 왜 다른 건지 이런 거 같이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문제 1번에서 공통 설문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서증으로 이제 제출했다라는 게 문제 말미에, 이제 공통 설문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증이라는 걸 첫 번째 이제 힌트 문구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설문 1번부터 본격적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자, 법원은 차용증을 조사해 보니까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내용이 써 있었고, 이제 그것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써 있었죠. 바로 뭐 2021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차용증은 갑과 을이 금전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주었고, 자, 이 차용증 내용대로 이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문제를 조금 이제 평상시에 푸실 때 그냥 감으로만 푸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이 논점이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헷갈리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논점을 항상 제가 힌트 문구를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서증을 우리가 공통 설문에서 체크한 와중에 그 설문 1번의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은 그 사용증은 함께 작성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형식적 증거력은 인정된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함께 작성했으니까 형식적 증거력 인정이 되는구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마도 실질적 증거력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딱 먹어 주신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줄에 나오죠. 내용대로, 그 기재된 내용대로 어떤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서증에서 실질적 증거력이 조금 논점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어떤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힌트 두 번째 문구를 좀 체크를 하셔서 실질적 증거력, 이제 의, 이제 판단, 추정, 복멸, 이제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 을이 갑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 즉 문제 물음을 끝까지 읽어야겠죠. 단순히 끝난 게 아니라, 자, 을이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그 기재가 돼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함께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여기서 어떤 논점이 조금 나올 수가 있냐면은, 원래 갑이 제출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자유심증주의에서 증거력의 자유평가에 대한 내용이 함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설문 1번에서는 우리가 힌트 문구를 두 가지를 뽑아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뭐 의 내용 예외 효과, 이거는 기본적인 목차 틀이니까 다들 잘 아시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유심증주의를 이루는 주 내용이 이제 증거 원인과 심증의 형성이죠. 그래서 증거 원인은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있어서 이제 가장 씨앗이 되는 기본 이제 근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증거 원인을 이루는 게 바로 변론 전취지와 그리고 증거조사 결과죠. 자,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논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론 전취지에 대해서는 독립적 증거 원인이 될 수가 있느냐, 즉 이제 다른 증거조사 결과 없이 그 상황이나 태도나 말투나 이런 재반 사정 가지고만으로 이제 어떤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 주요 사실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문서의 진정 성립이나 착오는 모르겠거니와. 자, 그리고 증거조사 결과의 경우에는 증거공통 원칙 인정 가부라고 해가지고 일방이 제출한 증거를 타방에게 유리하게 인정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저 학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학판검을 각각 알아두시되, 이제 밑에 있는 예외, 요거 이제 자백기약, 뭐 증거제한기약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같이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심증주의에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증거공통의 원칙의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죠. 제가 이제 문제로 낸 내용 사실관계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있는데, 이제 갑이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 증인으로 들어온 병이 뭐 대여한 건 맞는데 이제 변제도 했다라고 그 을에게 유리한 주장까지 같이 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 을에 대해서 유리하게 주장한 저 병의 증언을 을에게 유리하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학판검이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학설과 뭐 판례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반대견해가 야 변론주의를 들면서 이제 제출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평가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변론주의는 제출 단계의 문제고 이제 이 자유심증주의는 제출 뒤에 그 평가 단계의 문제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평가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판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두 가지 판례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기본적인 판례로서 증거는 어느 쪽에 의해서 제출이 되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지에 불구하고 어느 쪽에게 유리한 사실로 인정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기본적인 판례가. 그리고 밑에 하나가 추가로 제가 판례를 같이 넣어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평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을이 갑자기 왜 나한테 유리하게 평가를 안 해주냐, 갑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이걸 이유로 상고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상고 유사함스럽게 증거 판단 유탈 주장 불가하다. 그래서 요 판례를 들어가지고 이거 두 개가 좀 배치되는 판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영역으로서 자기가 이제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을 하는 정권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상대방이 원용하지도 않은 마당에 그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뭐 상고 이유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이제 배치된 느낌이 있긴 한데, 이제 어차피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영역이니까 법원의 전권 사항이 있겠거니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차 잡는 것도 뭐 어렵지 않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의의, 판단, 추정, 복멸 내용, 이제 그거를 먼저 목차로 딱 현출을 해주셔가지고 기재된 내용대로 어떤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쓰신 다음에 그 다음 목차로서 을이 갑에게 대응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즉 그에게 유리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면제. 그래서 이렇게 그 자유심증주의의 뼈대를 떠올리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학판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자유심증주의 안에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뼈대, 의, 내용, 예외, 효과 떠올리신 다음에 그 내용 안에 증거 원인과 심증의 형성 정도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증거 원인 안에 변론의 전취지와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증거력의 자유평가, 이제 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떠올리셔가지고 학판검을 딱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답안지 다들 확인해 보셨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결론점으로 그 학판검을 쓰기 전에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그리고 이제 증거공통의 원칙, 즉 증거력의 자유평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선결론점으로 얹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열매를 딱 이제 넣을 때는 그 열매가 어느 나무까지 붙어 있는지 그 나무까지도 함께 기술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 1번은 이제 논점만 캐치하면은 이제 막상 쓰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설문 2번으로 가게 되면은, 자, 설문 2번도 요게 약간 무슨 문제지? 증인 신문 문제인가? 이렇게 조금 헷갈리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설문 2번에서 조금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은 K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이제 뭐 증인 신청이 뭐 제대로 성립이 안 돼가지고 뭐 조사를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인 신문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이러고서는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증인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법원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아마도 여기서 증인 신문에 대한 내용을 쓰셨을 수도 있겠는데, 뭐 증인 신문의 의 정도는 쓸 수가 있겠어요. 증인 신문이 뭐 이런 거다 정도는 쓸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논점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증거 신청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요거를 물어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논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증거 신청의 방식, 이제 증거 신청의
적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증거 신청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입증 취지 그리고 증명할 사실 그리고 이제 증명 내용 이제 그런 것들 증거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딱 적어가지고 이제 증거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증거 신청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문제는 유일한 증거 요것과도 이제 관련이 되게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증거 신청을 했을 때 이거를 조사할지 말지는 이제 법원의 자유죠. 법원의 정권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채택을 할지 말지는 자유인데 다만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제성을 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증거 신청 그 증거 신청이 뭐가 됐든 간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는 일단 유일한 증거를 조금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증거 신청의 적법성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좀 간단한 내용이어가지고 그렇게 문제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데 유일한 증거는 조금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메인 논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증거 신청 처리에 대해서 유일한 증거를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증거 파트 문제에서는 뭐 증거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신청 자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문제는 그 개별적인 뭐 서증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데서 그렇게 딱히 물어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증거 신청의 적법성과 유일한 증거 여기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일한 증거도 뭐 뼈대가 어렵지 않죠. 그냥 요 정도로 딱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의 내용 예외 효과 이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쟁점이 주본당 그래서 너무 주의저명하니까 이건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유일한 증거 문제를 낼 때는 다른 논점을 그냥 부과를 안 하고 다만 요 앞부분 이제 유일한 증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요거를 좀 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쟁전이라고 우리 외우는데 그 쟁전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보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험생 때는 그냥 쟁전이 주본당 이러고 그냥 외우고 말았어요. 그렇게 쟁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체크해보거나 문제로 이렇게 맞닥뜨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일한 증거가 나왔을 때는 이제 특정 쟁점과 전신급 그리고 이미 조사한 바가 없다. 요 세 가지 각각에 대한 의미에서 어떤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특정 쟁점에 대해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쟁점, 예를 들어서 뭐 주요 사실별로 판단을 해가지고 대여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 조사가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변제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신급을 통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1심에서 이미 그 변제 사실에 만약에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그럼 2심에서 증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일한 증거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미 조사한 바가 없다.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증거 신청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아직 조사한 바가 없다. 뭐 증거 신청이 각하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일한 증거가 나중에 이제 신청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이 쟁전에 대한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 문제에서도 차용증에 기초해가지고 금전 대여 사실은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여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차용증으로서 뭔가 어떤 인정이 이미 된 상태, 증거 조사가 된 상태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대여금을 반환을 했다, 뭐 변제를 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증거 신청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 조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다. 증인 신청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유일한 증거에 대한 내용, 쟁전이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뭐 예외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증거를 문제를 풀 때는 혹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예외 사유에 뭐 딱히 해당하는 사항이 없죠. 그 뭐 부적절하거나 뭐 시기에 늦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주본당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 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사자 신문에 관련된 내용은 빼고 썼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 뭐 바르면서 쓰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필요하지 않은 내용 당사자 신문도 아닌데 지금 이제 증근이 신청인데 당사 신문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주본까지만 썼고 그리고 평상시에 다른 논점이 있었으면은 제가 본증과 반증에 대한 내용도 요거보다는 짧게 썼을 거예요. 제가 답안지 쓴 거보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본증과 반증에 대한 학판검 논의는 사실 반증으로서 증거를 제출했을 때 이것이 유일한 증거로 조사가 돼야 되느냐 이것에서 있어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일부러 제가 이 설문 2번을 배점을 10점짜리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유일한 증거 하나만 내면은 한 8점 요 정도로만 내도 충분히 이제 다 쓰고도 남아요. 배점이 충분히 다 쓰고 남는데 일부러 조금 크게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10점으로 크게 드렸을 때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거를 좀 연습하시라고 설문 2번은 일부러 조금 크게 냈고 설문 1번은 일부러 좀 빡빡하게 냈습니다. 설문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위에 문제 있잖아요. 그거 실질적 증거력이랑 그 증거공통 원칙 두 개 써야 되는데 10점은 솔직히 조금 살짝 빡빡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10점이 나왔을 때 이거 좀 남는데 좀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답안지를 구성할지 이거를 연습해 보라고 이제 일부러 그렇게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유일한 증거 하나만 딱 쓰시면 될 것 같고 뭐 답안지 한번 보실까요? 답안지 한번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앞에 유일한 증거 내용을 쓸 때는 의 내용 예외 효과 쓰기 앞서서 거기 증거조사의 재량성 있죠? 290조 본문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다. 290조 본문과 단서가 있는데 뭐 증거조사는 법원의 마음이다, 재량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만 유일한 증거일 때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290조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일한 증거가 출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유일한 증거 가시면 될 것 같고.
유일한 증거의 적용 범위 뭐 주 본까지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을 조금 길게 썼잖아요. 근데 사실 반증이 아니라서 그냥 판례 정도만 쓰고 반대 그냥 간단히 언급하면 되는데 조금 살짝 더 길게 쓴 이유가 배점이 저도 남아가지고 시점짜리다 보니까 이 정도 본증 반증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써주자 이렇게 이제 썼고, 그래서 예외랑 위반 시효과 이런 거까지 다 충분히 써줬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배점이 널널할 때 어떻게 쓸지 고민도 해보시고, 그래서 사안 해결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사안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증거 같은 경우에는 뭐 목차별로 사안 포섭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안 포섭 할 때 제가 제 답안지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제 답안지 중에서 뭐 사안 해결 마지막에 몰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목차별로 이렇게 하나씩 쓰고 마지막에 그냥 간단히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제 마지막에 사안 포섭 몰아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배점이 빡빡한 경우에 제가 많이 그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목차별로 이제 뭐 사안 포섭을 하기에는 너무 약간 번잡해질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그냥 몰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도 조금 몰아서 마지막에 했어요. 유일한 증거 같은 경우에 저는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걸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대여 사실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증거 조사는 아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증의 신청이 있었으나 이것은 이미 조사한 게 아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쟁전 이에 대한 내용 다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요 사실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본증이다. 이런 내용. 그리고 예외 사유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참고로 이제 증거 신청 채택과 관련, 채택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증거 신청을 채택하는 거랑 증거조사 결과를 채택하는 거랑 다른 거 아시죠? 증거 신청 채택하는 거는 이제 증거 신청을 받아들여서 조사를 해내는 거고, 증거조사 결과를 채택한다는 거는 그 결과에 기초해서 어떤 사실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충 자료 한번 보실게요. 자, 보충 자료 보시게 되면은 보충 자료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지금 안 보셔도 될 것 같긴데 그냥 이제 제가 비교 문제 하나 넣어놨어요. 제 사례집에서 유일한 증거와 관련된 비교 문제 하나 넣어놨는데 요거 지금 잠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제가 같이 넣어놓은 이 유일한 증거 비교 문제 윤곽 사례집 제2-1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그 1차 증거 신청이 모색적 증명으로 제가 냈었습니다. 모색적 증명. 그래서 실제로 모색적 증명의 경우에도 이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그 입증 사실을 기재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요 비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색적 증명으로 1차 증거 신청을 했고 2차 증거 신청을 또 했던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증거 신청을 어떻게 처리되냐 제가 이렇게 문제에서 냈었고, 모색적 증명은 허용이 안 되는 케이스로 냈습니다. 아예 뭐 증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서. 자, 그래서 이제 1차 증거 신청은 부적법해서 이제 허용되지 않고, 그리고 2차 증거 신청은 유일한 증거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때요? 제가 오늘 낸 문제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좀 다른 느낌이 있죠. 모색적 증명에 대한 논점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색적 증명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심화 강의나 뭐 그런 기본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설문 3번. 자, 설문 3번 감정 문제인데 사실 감정 문제 내고 싶지 않았어요. 감정 문제 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제가 A형에서도 감정 결과 채택을 구체적으로 내진 않았지만 거기서는 이제 감정의 의무와 감정 대상 그리고 이제 감정으로 조사하지 않고 서증으로 따로 제출됐을 때 서증 문제로 살짝 이렇게 빠지는 그런 문제를 제가 냈었거든요. 표준 판례 문제를 냈었는데 감정 문제를 안 내려다가 계속 이제 최신 판례가 나오니까 그냥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상반된 감정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가 풀어보시라고 좀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배점을 좀 작게 내려다가 그냥 10점으로 유지를 했어요. 왜냐면 배점 작게 내면 여러분들이 또 이거 그냥 대충 간단하게 쓰면 되겠거니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냥 10점으로 내고 한번 이제 이거 뭐가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도록 이제 10점짜리 냈습니다. 그래서 감정 문제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그냥 이제 최신 판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냈는데, 제가 이 보충 자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보충 자료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요거 아마 이제 검증이랑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검증이랑 감정이랑 차이는 알고 계셔야겠죠. 요즘 되시게 되면 동사분들도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검증의 경우에는 법관이 조사하는 거고 감정의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 이제 감정인데 이 감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들을 제가 보충 자료에다가 케이스들을 한 4-5가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뭐 다른 뭐 감정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감정 결과 채택을 어떻게 조사할 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감정 결과 채택은 자유심증주의에 거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서 뭐 어렵진 않은데 각각의 좀 케이스별로 경우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각각에 맞는 경우를 좀 이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케이스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가 어디서 설치가 됐냐면은 그 여러 감정인의 상반된 감정 결과 있죠. 거기서 이제 나온 거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양가로 3번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감정인의 상반된 감정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결과 채택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칙에 대한 판례, 이제 원칙 판례는 항상 여러분들이 감정 결과 채택 쓸 때는 기본적으로 쓰고 넘어가시면
준수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감정 결과는 하나의 증거 방법에 불과하고 뭐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자유심증에 의해서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도 다툴 수가 있다. 그 증거조사 결과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감정 결과 일부의 오류가 있는 경우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감정 결과 일부의 오류가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모순되거나 크게 뭐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살짝 빼버리고 나머지만 채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측량도면 사건은 제가 이제 A형에서 말씀드렸죠. 요거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일부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좀 너무 불명료해지고 너무 모순되다 보니까 일부만 채택하지 않았고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이제 케이스였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최신 판례 나온 여러 감정에 상반된 감정 결과인데, 제가 이것도 항상 이제 감정 결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동일 사실에 관해서 상반되는 감정 결과가 있을 때는 어느 하나를 마음대로 채택을 해가지고 인정을 할 수가 있다. 자유심증주의니까. 근데 다만 논리 경험칙이 위반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요거를 체크해드리는데, 요거에 대한 최신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경험칙이 위반돼서 안 되는데, 그래서 따라서 합리적으로 의문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쪽 당사자 감정 결과만을 받아들인 것은 위협하다. 자, 요 내용이 최신 판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보충 자료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제가 밑줄 그어드린 거 위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밑줄 그어드린 거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사실관계 일부도 그냥 제가 발췌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복습하실 때 요렇구나 그 정도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단락을 세 가지로 나눠놨죠. 첫 번째는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먼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제가 답안지에 써놓은 판결 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답안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제 뭐 증거 보완을 명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증거 신청, 사실 조회 이런 거에 의해서 감정 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세 번째에도 그냥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감정 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중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이제 단락을 나눠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답안지를 쓸 때 이 판결 요지에서 첫 번째 단락 있죠. 이 상반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를 배척할 수는 없다. 배척해서 안 된다. 이것도 같이 쓰려다가 너무 그런 판례가 뚱뚱해져가지고 요거는 살짝 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첫 번째 판결 요지는 왜 이제 적지 않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이제 답안지 작성할 때 보게 되면은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제 감정이다라고 이제 증거조사가 났다. 그러면 어떤 증거조사인지를 먼저 캐치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감정이다라는 거를 캐치를 하게 되면은 뭐 틀이 딱 떠오르잖아요. 감정의 의, 대상, 그리고 감정 결과 채택이 있는데, 감정 결과 채택 중에서 어떤 케이스인지를 또 이제 머릿속에 두루마리 쫙 펼치셔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니까 서로 다른 감정 결과가 이제 상반될 때니까 그때를 우리가 타겟팅해서 딱 써주면 되겠다. 그 판례를 써주면 되는데, 항상 위에다가 이제 고명을 이제 국수 위에 고명을 살짝 얹어주려면은 이 감정의 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유심증주의 의 요거 정도는 간단하게 얹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유심증주의와 감정의 의 및 취지 그리고 감정 결과의 채택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칙 판례를 제가 가장 먼저 적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케이스 동일 사실에 관해서 상반된 감정 결과 취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1번과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으로 들어가 있네요. 오타입니다. 로마자 2번입니다. 그래서 로마자 1과 로마자 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중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신 판례 판결 요지 중에 첫 번째 거를 추가를 했다가 판례가 너무 이거는 뚱뚱해진다. 이제 이거는 너무 그러면 답안지 균형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살짝 빼고 그냥 딱 핵심적인 것만 썼습니다. 기준 법리에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안 해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죠. 요거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그냥 법리로 풀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 제대로 쓸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으로 한번 살짝 가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가 또 나와 있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법리로 좀 푸시게 되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은 뭐 쭉 이런 사실관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에 뭐 민주화 운동 하다가 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뭐 보상을 받기로 딱 이제 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다시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소송을 구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들이 꽤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조금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주체적으로 소송 판결 기판력이 문제였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설문이라든지 설문 내용은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고, 다만 이제 설문 1번에서 제가 단락을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그 첫 번째 단락 말미에 보시게 되면은 그 권리 보역이 없어서 이제
흠결이다. 권리부여가 흠결이다. 그래서 각하 판결을 선고해서 확정이 됐다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판력이 문제겠구나. 근데 기판력이 만약에 문제라면은 이거 소송 판결 기판력, 즉 소각화 판결의 기판력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밑줄 밑에 단락 읽어보시게 되면은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블라블라 사실관계가 나오고 이 법이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다시 바뀌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서 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보도록 하는 그 규정이 위헌 결정이 성립이 돼가지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다. 소급표를 가지다 보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행 소송이 나왔죠. 그래서 문제 딱 좋습니다. 전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를 설명을 하시오라고 나왔으니까 기판력 문제인데 이제 다른 뭐 힌트 문구가 딱히 안 보이고 전수 소각화 판결이 딱 나왔죠. 그러니까 소송 판결 기판력 문제고 그리고 하나 그에 더해서 전소가 확정된 다음에 뭔가 새로운 위헌 결정이라는 게 새롭게 딱 이제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변론 종결 후에 그 사유가 좀 보완이 돼가지고 전소가 뭐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그 새로운 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기판력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기본적인 목차 같은 내용들은 다들 이제 아실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5월 달이어가지고 이제 다들 익히 아시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거를 말하고 있기가 살짝 민망하긴 한데 이제 이 소송 판결 기판력 이제 이것도 최신 판례가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안 나온 지가 조금 됐고 좀 나온 적이 아주 옛날에 나왔나 이제 나온 적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범위, 작용 국면 그리고 시적 범위 차단요 이 세 가지 목차 안에서 어떤 내용을 쓰는지를 다들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심화 사례가 하나 있죠. 심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요 사례입니다. 요 사례. 그 심화 사례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보충 자료 넣어놨어요. 보충 자료 보시게 되면은 그 비교 문제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충 자료에서 이 문제 2번의 목차 바로 다음 페이지에 그냥 혼자 딱 이제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비교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소송 판결 기판력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심화됐을 때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아마 이제 풀어보신 분들은 제 사례집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조금 보셨던 문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전소에서 소각화 판결이 선고가 되었다. 이거를 바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앞에 거 목차, 뭐 객작, 뭐 시차 이런 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소각화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자 여기서 이유가 뭐였냐면은 실제 하는 종중은 맞지만, 즉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죠? 당사 능력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종중의 당사 능력은 이제 인정이 되지만 대표권이 흠결이 된다라고 해서 대표권 흠결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권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각화 판결을 선고를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뒤에 대표권 하자가 치유가 됐다. 즉 적법한 대표자를 다시 선출해서 후소를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대표권의 하자는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소 소각화 판결의 기판력이 문제되지 않고 이제 요거 자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 후소에서 심리를 해보니까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 종중이 좀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즉 당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라고 했을 때 이걸 이유로 소각화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논점을 추가로 하나 더 써주게 되면은 판결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을 살짝 써줄 수가 있겠다. 자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소 판결 이유에서는 이제 이렇게 실제 하는 종중이 맞다. 즉 당사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했었는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이죠. 저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소각화 판결의 이유가 됐었던 사유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불과한 것인데 자 후소에서 갑자기 그것과 배치되는 사유로서 당사 능력 흠결로서 이거 소각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소각화 판결이 가능하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 그 소각화 판결의 기판력 그 내용 기본적으로 다 쓰시고 마지막에 판결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을 따라서 전소에 저렇게 판단이 되긴 했지만 이것은 구속력이 미치지 않아서 소각화 가능하다. 이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비교 문제도 같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최신 판례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은 보충 자료 바로 이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자료 바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주요 사실관계는 밑줄을 쳐놨어요. 주요 사실관계는 물론 문제에서 읽은 내용이 제가 사실관계 다 넣어놓은 거여가지고 축약해서 다 넣어놓은 거여서 문제만 잘 읽으시게 되면은 최신 판례 내용 다 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최신 판례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옛날에 뭐 영장 없이 뭐 구금 상태로 수사당해서 뭐 구타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에 따라서 뭐 복역도 하다가 출소도 했다. 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되어가지고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고 이에 동의해서 그 무렵 생활지원금을 수령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가지고 그 지원금을 받게 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소액이 흠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원고는 자신들의 유죄 확정 판결에서 재심을 청구를 했고 이제 이에 대해서 재심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국가 상대로 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이제 선행 소송,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했죠? 권리보호익이 흔들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급 결정에 따라서 너네들이 이미 동의해서 그 보상금을 다 수령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권리보호익 흠결로 소각과 판결을 먼저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그 목차에서 이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구민주화보상법 제18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데, 근데 이것은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법률의 효력을 좀 부인하는 취지의 이런 결정이 났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나자마자 원고들은 다시 한번 야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너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원심과 대법원 판단이 갈렸죠. 원심의 경우에는 야 전소 소각화 판결이 이미 확정이 돼서 기판력이 있고, 그리고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소 기판력을 뭔가 이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대법원은 이제 이렇게 막 설시를 쭉 길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다가는 밑줄 안 그어놓긴 했는데, 뭐 위헌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소급표를 언제 인정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위헌 결정에 대해서 소급표를 항상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급표를 인정해서 그렇게 이제 기존의 사실관계를 바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위헌 결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에 좀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은, 앞서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소송요건에 영향을 주어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도 미치고, 그리고 밑에 줄 보시면 소급표를 제한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급표를 좀 인정해가지고 당사자들의 구제를 조금 더 해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서, 그래서 이렇게 소급표를 좀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위헌 결정이 선고된 후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지급 결정 동의해가지고 그 보상금 받았으면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서 더 이상 이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소액이 없는데, 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위헌 결정에 따라서 소급표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소송권 흠결이 보완이 된 거고, 이제 변론 중일 후에 보완이 된 거고, 그래서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도 그냥 사실관계는 대충 그냥 알아두시고, 사실관계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낯선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이거 아마 근데 다른 GS에서는 뭐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처음 본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거 뭐지? 내가 모르는 사실관계인데? 라고 무작정 당황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힌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의 기판력,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충분히 다 쓰시더라도, 제가 답안지에 딴 내용 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만 딱 쓰시게 되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랑 조금 이제 비슷하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제가 밑에 비교 판례 넣어놨거든요. 비교 판례 보시게 되면은 이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 그래서 전소에서 어떤 채권 뭐 이자율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난 상태에서, 지금 확정 판결이 난 상태에서 변론 종결 후에 뭐 법률이 변경되거나 판례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변론 종결 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 전소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채권액을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이 판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최신 판례긴 해요. 이거 최신 판례인데 제가 이거는 올해 아마 안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최신 판례긴 한데, 그 승소 확정 판결 받은 다음에 동일한 이행에서 다시 제기해서 시효 중단 이제 받으려고 하는 고 판례에서 같이 설치가 된 거긴 한데, 그게 58인가 그때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비교 자료로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록 할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칠판에 하나 더 적어놨어요. 칠판에 이제 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 오른쪽인가요? 2003-1957이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라고 썼느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 금액에 대해서 구소송 촉진 특례법 규정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특례법이 있었대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요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제 위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이제 위헌 결정이 났어요. 이 구소송 촉진 특례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위헌 결정으로 판결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기서 해당 승소 확정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것과 다른 금액을 이제 후소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혹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위헌 결정이 난 경우에는 무조건 변론 종결 후 새로운 사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봐, 이제 그거는 조금 케이스별로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요 판례는 방금 전에 제가 2019 다 있잖아요. 그 비교 판례, 법률이나 판례 변경, 그 판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구소송 촉진 특례법에 대해서 그 전소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위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그 위헌 결정을 들어서 새로운 사유라고 보지 않아서 전소에서 인정된 금액을 변경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전소에서 인정된 그 이자 금액을 변경해서 새롭게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오늘 제가 문제로 가져온 소송 판결 기판력 문제로 가져온 이 민주화 보상법 요거 있죠. 요 문제는 조금 이제 당사자의 좀 이제
이제 그런 피해를 보상해줄 그런 구체적인 타당성을 조금 더 고려를 해가지고 이 위헌 결정에 대해서 새로운 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소급표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보완이 됐다라고 본 것인데 변론적 교육 새로운 사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 그냥 무조건 위헌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 비교 판례도 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 자체 푸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답안지도 뭐 별거 없습니다. 답안지도 각자 보시고, 자, 설문 2번으로 가도록 할까요? 설문 2번. 설문 2번은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제가 작년에도 내고 제가 이거를 계속 빼지 않고 내고 있는데 이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강하다라고 이제 항상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냈고 이제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 그리고 이제 근무 장소에서 보충 송달 이거는 이제 조금 문제를 내실 필요가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설문 2번 있죠? 설문 2번. 자, 갑은 A 법인을 상대로 이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를 했다. 그래서 법원은 소송 서류를 S가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는 B 법인으로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 불능이 되자 야, 이거 183조에 따라서 송달이 안 돼. 영업소에다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주소 보정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제 183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송달 방법을 설명하고 법인의 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설명하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논점을 그냥 딱 명시적으로 줬습니다. 저 첫 번째가 법인에 대한 송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물어봤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법인격 회사를 가지는 데다가 송달을 먼저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근무 장소에 먼저 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먼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송달 불능이라고 해가지고 주소 보정 명령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송달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자, 만약에 피고가 법인이다. 그러니까 피고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그럼 법인의 경우에는 소송 행위를 누가 하죠? 대표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직접 자기가 뭐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서 법정 대리 준하는 지위를 갖죠. 그래서 저렇게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법인에 대해서 송달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원칙과 예외로 지금 183조에서 본문과 단서를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송달은 이 대표자가 법정 대리인이다 보니까 이 대표자에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대표자에게 어느 장소에서 송달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의 영업소에서도 이제 대표자에게 송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법인의 영업소 있죠. 요게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법인의 영업소와 관련해 가지고 이 추가적인 법인의 영업소의 의미에 대한 판례를 같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인의 영업소가 지금 을법인의 영업소를 말하는 것이지 또 다른 별개의 법인격이죠. 이제 X 대표자가 겸직을 하고 있는 병이라는 별개의 법인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로 먼저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판례 내용이 여기 옆에 나와 있죠. 법인 영업소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하면은 당해 법인 여기서 당해 법인은 이제 피고인 법인 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피고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다른 법인 있죠.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 병법인 저런 경우에는 이제 근무 장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로 먼저 가서 송달을 시도하지 말고 이제 을법인 주소지에 송달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세 번째 판례로 법인의 영업소로 먼저 송달했으나 송달 불능 등의 거죠. 요건 이제 옛날에 사시 한번 기출됐었던 판례긴 한데 이 법인의 영업소로 먼저 이제 가봤다가 송달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저 법인의 영업소는 피고인 법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자 주소지로도 한번 다시 가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고판례인데 이것도 그냥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만약에 문제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뭐 써줄 수는 있겠는데 주요 우리가 이제 항상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요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법인에 대한 송달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쓰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요거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법인격 회사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작년 개념 완성 강의부터인가요? 작년이었나? 하여튼 되게 한 2년 전이었나? 그때 이제 요거 비교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때는 직접 그려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별도 법인격 회사에다가 송달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근무 장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보충 송달, 근무 장소에 대한 송달을 먼저 가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는 요 내용이 지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A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즉 법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갑이 을을 상대로 소 제기한 경우가 있는데 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다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럴 때 A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 사람에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 X 주소지 또는 A 법인 주소지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송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먼저 안 가고 X가 근무하는 별도의 법인격 회사 예를 들어서 B 법인 여기에다가 먼저 가게 되면은 이건 근무 장소에 먼저 간 것이니까 송달이 부적법해서 무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 판례본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이 의뢰에 대해서 자연인의 소를 제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의뢰 주소지에다가 송달을 먼저 가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의리 근무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 회사 있죠. 여기로 먼저 가게 되면은 이것은 근무 장소에 먼저 간 것이니까 이제 위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가 두 가지가 다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 풀어보셨을 텐데 요거를 풀어보시게 되면 요건 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걸 풀어보시게 되면 이건 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피고가 법인이었냐 자연인이었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고 이 근무 장소에 대한 송달 법리 자체는 똑같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자체가 이제 한번 목차를 한번 잡아보게 되면은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죠.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많이 설명 들으셨던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익숙하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송달이 아마 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조금 되게 높아지지 않았나. 왜냐면 최신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송달이 안 나온 지가 좀 됐죠. 원래 송달 좀 변리사 시험에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요즘에 안 나와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목차를 잡을 때 우리가 아까 목차 잡아놓은 게 뭐가 있죠? 뼈대에 잡아놓은 게 법인에 대한 송달 법리 요거를 먼저 쓰라고 했고 법인에 대한 송달을 먼저 이제 딱 이제 쓰라고 말을 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법원의 처리 있죠. 법원이 이렇게 근무 장소에다가 송달 먼저 한 거 있죠. 요것이 타당하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차 잡는 게 이제 너무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기본적인 그냥 목차들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송달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178조라고 하는 교부 송달의 원칙부터 적어주시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한 송달 적으라고 했으니까 183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본문과 단서 적어야겠죠. 근데 186조까지 저는 적긴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제 183조에 더해서 보충 송달에 대한 186조까지 간단하게 적긴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생략해도 되고 적어도 되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아까 뭐 적으라고 했죠? 법인에 대한 송달 법리 이제 두 개 있죠? 그 박스 두 개지. 그래서 법인에 대한 송달 그 박스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딱 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박스 이제 내용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근무 장소 송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무 장소 송달도 지금 뭐 요것도 제가 뭐 항상 이제 설명드렸던 거긴 한데 송달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공송달이 아니다, 뭐 발송 송달이 아니다 이런 일반 공시송달이나 발송 송달이 아니라 일반적인 송달이다, 교부 보충 송달이다라고 했으면은 어느 지점에서의 송달인지 어느 포인트의 송달인지 먼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무 장소에서의 송달이니까 이 근무 장소의 송달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하셔서 요거에 의의를 적고 그다음에 요건으로서 우리가 현출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요건 중에는 이 주소를 먼저 갔어야 되는데 근무 장소 먼저 갔으니까 그 판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저 판례 있죠. 저 2000-601 이제 97 저 판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 먼저 가보지 않고 근무 장소 먼저 간 거 그 판례 써주시면서 딱 검토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목차를 다 현출할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이제 답안지에 오타가 좀 있어요. 답안지에 제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답안지에 그 한번 같이 목차를 보게 되면은 교부 송달의 원칙과 법인에 대한 송달 방식 여기까지는 뭐 그냥 괜찮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근무 장소에서의 보충 송달이라고 써 있죠. 근무 장소에 교부 송달이라고 바꿔주세요. 제가 이제 보충 송달로 문제를 낸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오타가 나냐면은 제가 이제 문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 그 기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답안지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제 복붙을 해와요. 일반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보충송달, 교부송 이런 이제 단어가 살짝 이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지금 문제에서는 보충송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장소에서 교부송달 써주시고 180조 1항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부송달로 써주시고 판례는 근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안포섭의 경우에도 비법인 주소지에서 이루어진 보충송달이 아니라 이제 교부송달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타 한번 살짝 정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안 해결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법인에 대한 송달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올바른 송달 장소 해보지 않고 주소 보정 명령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은 보충 자료에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단권하실 분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제가 좀 아픈 것 같네요. 이게 몸살이 났나? 이게 좀 너무 무리를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좀 몸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이거 여러분 보충 자료 오늘 종이가 좀 다르지 않나요? 보충 자료 종이가 원래 이 종이가 아니라 다른 종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어제 제가 인쇄해가지고 제가 인쇄해서 제가 스테이플로 다 찍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만 한 3시간 동안 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인쇄를 한 번 또 제가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한 페이지 껴넣느라고 그 회사에 앉아가지고
그 회사 복사 기록 이거 인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 복사 기록 이제 인사 그 65부 하면서 그 했거든요. 그 일일이 다 스테이플러 앉아서 찍고 그래서 무슨 간해수거 파는 건가 해서 거제 3시까지 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3시 반에 집에 가가지고 집도 바로 길 건너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근처입니다. 그래서 근처여가지고 그 뭐냐 집에 가서 잘까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문제 한번 검토하고 자자. 그러고서 이제 검토하고 자니까 5시에 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가 좀 쌓이다 보니까 변리사로서 연차도 좀 쌓이다 보니까 이게 좀 업무량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조금 이제 너무 무리를 했는지 살짝 지금 몸살기가 살짝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어제도 밥 먹다가 59기 변리사님이랑 이제 저랑 그 회사 동기 이렇게 3명이서 회사 사람들끼리 저녁 그냥 먹다가 회사 일하다가 같은 회사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다가 인생은 되게 찰나인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사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네가 제일 아둥바둥 사는데 뭐 이렇게 그런 말을 하냐 뭐 했는데 그러게요.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계속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지루한 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를 약간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뭘 하고 그래서 어제는 뭐 그 인쇄를 제가 한 게 뭘 제가 직접 하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보충 자료 이제 좀 추가적으로 다시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인쇄를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어쨌든 그래서 뭐 어제 5시에 자고 그리고 9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체크를 한번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했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지금 살짝 이제 몸살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프지 마십시오. 그냥 아프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3번 가시게 되면은 문제 3번은 이제 설문 1번의 경우에는 그냥 되게 그냥 전형적인 대표 유형 문제여서 사실 이거는 좀 보자마자 좀 찰싹 질릴 수도 있어요. 이거 또 나왔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항상 뭐 새로운 거를 찾아서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제 요거는 그래도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좀 중요하다 보니까 낼 수밖에 없었고 그 설문 2번의 경우에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또 냈어 약간 이럴 수가 있는데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은근 계실 거예요. 제 수업 이제 안 들으신 분 그런 분이 없나? 어쨌든 이제 요것도 표준 판례 내용이에요. 표준 판례. 제가 이 내용을 설문 2번 내용을 그냥 심심해가지고 이거 너네 그 약간 이제 이거 모르지? 약간 이렇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준 판례. 그래서 변호사 협회 400선에 들어가 있는 표준 판례고 그리고 법리 자체가 되게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좀 다른 논점 있죠. 문서의 진정 성립에 대한 자백 요거랑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알아두셔야겠다. 그리고 이 판례 원문을 보게 되면은 다른 법리 그 자백 철회에 대한 내용 있죠. 그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자백 철회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설문 1번 같은 경우에는 쉽죠? 쉽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제 어떻게 이거 논점 힌트 찾나 그것만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그 동차이신 분들은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은 대위라는 말 나오죠? 그럼 대위 나왔으면 바로 일단 체크하셔야 돼요. 자동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동문처럼 이제 대위소 첫 번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병합 청구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병합 청구했다. 요것도 사실 체크해야 돼요. 두 번째 힌트 문구입니다. 그래서 단순 병합입니다. 요거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 바로 보시게 되면 인낙했다 나옵니다. 인낙. 그래서 인낙도 사실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 인낙도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낙을 했을 때 이제 이것이 인낙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예비적 병합에 대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인낙했다든지 그리고 제가 A형에서도 인낙에 대한 문제 하나 냈었죠. 그 예비적 병합에서 그 항소한 다음에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인낙하는 거 그것도 이제 문제를 같이 냈었고. 자, 체크하시고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대위소를 취하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취하했다. 그래서 취하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그냥 별다른 논점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소 금지가 같이 나올 수 있긴 한데 그거는 문제 또 뒤에 봐야겠죠. 좀 더 읽어봐야지 이 취하라는 게 제소 금지로 이어질지 그것을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알고 보니까 갑이 을의 K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피고전 채권이 원래 없었다라는 겁니다. 피고전 채권이 원래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낙을 했다라는 거죠.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6월 딱 읽자마자 살짝 감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후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거 지금 대위소의 제소 금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태에서 알고 보니까 피고전 채권이 없구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문장을 읽으실 때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신 변제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이 딱 나왔을 때 이것이 피보전 채권이 없었다라는 의미로 딱 이제 딱 해석이 돼야 되는데 약간 저도 국어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약간 수학이랑 영어랑 과학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수학파예요. 저는 약간 수학을 잘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국어를 제일 못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변리사 시험을 공부할 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장을 이렇게 읽을 때 아,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르듯이 생각이 또 연상이 돼야 되는데 수험생 때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좀 글씨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좀 긴 글 읽으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 글 읽는 거를 아무래도 이과생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수학은 다들 잘하실 수가 있는데 국어를 좀 약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피곤 채권이 없다라는 의미를 캐치를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목차를 어떻게 잡느냐 일단은 이제 재소금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후소를 제기했다 나왔죠. 그리고 전소 취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재소금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나. 취하한 다음에 이제 후소가 제기됐으니까. 자, 근데 재소금지를 체크를 할 때는 항상 그 취하뿐만 아니라 취하 전에 본안 판결이 있는지, 본안 종국 판결이 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짝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소각 판결이나 뭐 그런 거 안 되니까.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이소가 취하됐고 이제 인용 판결이 그 전에 선고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소금지 문제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뽑아놓은 힌트를 보게 되면은 대위소 그리고 뭐 단병 그리고 인락, 취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소금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딱 문제를 풀 때 이제 후소 법원 판결을 논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 병합 청구 그거는 이제 딱히 힌트 문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살짝 지워 주시고 그럼 대위소에서 지금 재소금지 문제가 나왔는데 피부분 채권이 알고 보니까 없는 상황이구나. 그 논점을 딱 떠올려 주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목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목차 세트를 애초에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런 목차 세트를 제가 안 넣어놨네. 목차 세트는 제 답안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요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논점을 일단 가져가야 될까? 일단 대위소의 법적 성질을 가장 먼저 논해 주시면 되겠고 왜냐면 우리가 힌트 문구를 뽑아놨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재소금지 논할 때 그 당소 리본 이제 또는 본당소리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수험생 때 당소 리본으로 외웠었는데 어쨌든 이제 본당소리 그렇게 외우시고 근데 이제 어떤 요건이 문제되느냐 지금 당사자가 전소랑 후소가 다르잖아요. 즉 대의채권자와 이제 채무자니까 그 당사자 동일 요건 거기서 우리가 대위소에 대한 재소금지 합판검을 한번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마지막에 대의적격 부여했다는 내용을 한 번 더 별도 목차로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딱 써주시게 되면은 목차를 현출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힌트 문구들을 딱 조합하게 되면 유논점을 딱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위소 뭐 이제 뭐 인락했고 근데 알고 보니까 대의적격을 스스로 그냥 부여한 거였고 그리고 재소금지다. 이렇게 한번 가시면 될 것 같고 설문 2번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2번. 자, 설문 2번의 경우에는 문서의 진정 성립에 대한 내용인데 문서의 진정 성립 오늘 문제가 조금 증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증거에 대한 내용. 증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판례 사실관계를 먼저 한번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판례 사실관계를 그냥 먼저 이제 한번 보시고 판례상 그 제가 그대로 낸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좀 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갑이랑 을이랑 어떤 계약을 맺었다, 어떤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뭐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또 빚을 지고 있었나 봐요. 뭐 K라는 사람한테 뭐 빚을 지고 있었다. 자, 그랬는데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갑이 을한테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제 전부 다 이 사람한테 을한테 주는 거 말고 을이 K한테 지고 있는 뭐 채무라든지 다른 뭐 경락대금이라든지 실제로 뭐 경락대금이었나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신 얘가 여기다가 직접 일부를 직접 내고 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을한테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약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각각 각각 이제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타자 치는 사람한테 가서 맡겨가지고 계약서 좀 우리 같이 왔으니까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맡겼는데 거기서 이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타자로 친 게 아니라 손으로 수기로 이제 삽입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로 금액을 이제 원래 전체 매매 대금이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2천만 원에서 사실은 한 500만 원, 700만 원, 요 정도는 이제 직접 K한테 주기로 하고 갑이 K한테 주기로 하고 여기서 700만 원을 공제한 1,300만 원 있죠. 요것만 이제 을한테 갑이 직접 전달을 해주기로 그렇게 이제 약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썼냐? 그 문제 그냥 제가 낸 사실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금액이죠. 2천만 원을 그냥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삽입해서 수기로 이제 써놓은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갑이 의의를 했죠. 이거 우리 돈 주는 거 내가 700만 원 직접 K한테 주니까 1,400만 원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의를 하긴 했는데 을이 약간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이제 실제로 야 이거 우리 그냥 겉보기에만 이렇게 2천만 원을 쓰는 거지 우리 사실 나 1,300만 원만 너가 나한테 주면은 넘겨줄게. 근데 모르냐 우리 사이가 뭐 그냥 다 서로 아는 사이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약서에다가 금액 부분은 2천만 원으로 그냥 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금액으로.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 1,3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갑이 K한테 700만 원 주고 1,300만 원 을한테 준 다음에 이제 내놓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을이 여기서 뭐라 했어요? 딴소리 하면서 근데 돈 다 주기 전에 나 못 넘겨주겠는데 이렇게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렇게 참 이런 사람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좀 이제 앞뒤가 다른 이제 약간 요런 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건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제 소를 제기를 했고 이제 인도 청구에 소를 제기를 했고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었냐 그 매매계약서가 그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작성된 그 금액 있죠. 그 금액이 전체가 얼마느냐. 요게가 좀 이제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문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조금 주요 내용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을은 자신이 제출한 계약서는 갑과 함께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제 갑이 이를 인정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실관계에서 서로 계약서를 같이 냈어요. 서로 계약서를 매매계약서 얘도 내고 이제 을도 내고 이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갑이 낸 거 말고 문제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갑이 낸 거 말고 을이 낸 거 요거를 위주로 보겠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진정을 우리가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계약 계약을 맺게 되면은 똑같이 작성된 계약서를 두 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뭐 가운데다 뭐 사인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세트라는 거를 이제 딱 이제 증명을 해놓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계약서를 각자 똑같은 걸 나눠 가져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진 매매계약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살짝 이제 제껴두시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을이 매매계약서 자기가 가진 거를 내니까 자 이에 대해서 갑이 뭐라고 했죠? 야 그 매매계약서 우리 사이에 그 매매계약서 맞다. 이거 우리 같이 작성한 거 맞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 같이 작성했었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서의 진정 성립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해서 자백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문서의 진정 성립이 뭐죠? 문서 제출자가 문서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의사에 의해서 작성한 것인지 여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제출을 하고 이 사람이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즉 갑이죠. 갑이 지금 작성자로 주장되죠. 그 사람이 지금 이 실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즉 진정성립 문제가 되는 건데 갑이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백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근데 갑이 여기서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은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전체를 그냥 다 그냥 오케이 쿨하게 다 인정한 게 아니라 야 그 매매계약서가 우리가 같이 작성한 거 맞고 나도 이제 이거 작성한 거 맞는데 다만 금액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 금액 부분은 이제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손으로 자기가 그냥 써놓은 거지고 내가 함께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랬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딱 내렸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을 해서 문서의 진정 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될 수 있긴 하지만 인정을 하긴 했지만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의심이 가는 상황이 되게 많이 보이고 실제로도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것은 전체 금액을 그냥 단순히 써놓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갑이 을한테 줘야 됐던 돈은 저렇게 별도로 뭐 K한테 줘야 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겠거니라고 해서 그 금액 부분에 대한 진정 성립은 이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차를 한번 우리가 잡기 전에 한번 이제 이 보충 자료 먼저 볼까요? 보충 자료 PPT 먼저 볼까요? 네, PPT 먼저 보시게 되면은 보충 자료랑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판례에서 좀 같이 설치한 게 뭐냐면은 그 보충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충 자료 보시게 되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충 자료 크게 3가지 정도 설치를 했는데 문제 3 목차 바로 옆에 표준 판례라고 해서 87다카 3147이라고 제가 이 판례를 넣어놨고 가나 다의 판결 요지 3가지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다 이제 한번 보시는데 제가 문제로 낸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제 나번에 들어가 있는 이 밑줄 그은 거 요거를 제가 오늘 문제로 낸 것이고 문서 일부에 대한 진정 성립 인정 그리고 이제 다번에 보시게 되면은 선행자백도 나오고 있어요. 선행자백과 그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자백 철회 있죠. 요것도 같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그 자백 푸실 때 그 보통 많이 어떤 거 보시죠? 자백 철회 풀 때? 그 동의를 명시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요거를 동의로 볼 수가 있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자백 철회에서 진실에 반하고 착오인 거 있죠. 진실에 반으로 하니까 진실에 반으로가 생각나는데 범죄도시 3 이제 나오죠. 어쨌든 이제 거의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사실관계를 진실에 반하고 이제 착오에 기한 자백 철회를 할 때 어떤 상황이냐 그거를 제가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 이런 상황이 바로 진실에 반하고 이제 자꾸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자백을 처리하는 상황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판례 한번 사실관계 보시면서 이런 케이스라는 거를 조금 이제 느낌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도 자백 철회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 제가 그래서 표시도 해놨습니다. 거기 밑줄 그은데 보시면은 진실에 반한다고 하는 사정이 이런 사정이고 그리고 착오에 기인한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밑에 줄 맨 마지막 밑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각자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소장에서 거기는 이제 소장 옛날 판례여서 그런지 뭐 소장이라 써입니다. 그 잔대금이 경락대금을 포함하지 않는 금 1,900만 원임을 자인해서 1,9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자인을 해가지고 뭐 선행자백이 성립이 됐대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매매 대금이 뭐 1,900만 원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1,900만 원에서는 경락 대금이 포함된 전체 금액이었고 실제로 그 상대방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은 그 1,900만 원에서 한 1,7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을 따로 이제 그냥 따로 경락 대금 이런 걸로 지급을 하고 실제로는 230만 원 정도만 지급을 해도 되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행자백이 1,9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성립을 이제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런 금액에 대해 성립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것이 진실에 반한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거 아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은 경락 잔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금액이었고 실제로는 이제 이거를 공제를 한 나머지 일부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런 거. 그래서 진실에 반한다는 거 그리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거. 요거까지 같이 이제 딱 인정을 받아서 자백 처리를 했던 그런 사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의 진정성립 판단 보시게 되면은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의 진정성립 판단을 우리가 이제 할 때, 그러니까 형식적 증거력 판단할 때 형증이랑 실증에서 우리가 뭐 인부 절차와 뭐 이단의 추정과 그리고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형식적 증거력에 대해서 판단할 때 자유심증은 그냥 배제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유심증도 함께 고려가 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 1번, 그러니까 1번 증거조사 결과라고 나와 있고 괄호치고 뭐 인친 부부 그리고 이단의 추정 요 내용이죠. 그래서 서증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밑에 또 변론의 전취지도 같이 고려한다. 2번 목차로 제가 2번 변론의 전취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고려가 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차를 딱 보시면은 어떤 게 떠오르죠? 자유심증주의에서 그 증거 원인에 포함되는 목차구나. 자유심증주의 우리가 목차 떠올려 보게 되면 증거 원인 그 안에 변론 전취지와 증거조사 결과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문서의 진정성립 즉 형식적 증거력을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밑줄 긋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서의 진정성립 형식적 증거력은 인부 절차 이단의 추정을 포함해서 자유심증으로서 변론 진실까지 포함해서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문서의 실적 증거력 판단은 인부 절차 없이 자유심증으로 판단을 하는 거다.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페이지 넘겨보게 되면은 그 재반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보시라고 여기 판례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첫 번째 판례는 인형의 진정으로 이단의 추정을 인정을 먼저 했어요. 먼저 한 다음에 변론 전 취지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뒤집어버린 그런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단의 추정이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다른 증거라든지 변론의 전 취지로서 조금 이제 반대되는 취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면은 그거를 그냥 뒤집어버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지로 다툰다. 그래서 인친 부부 중에서 부지, 그러니까 나 모른다 약간 이러는 거죠. 그것이 진짜로 성립되는지 아닌지. 그랬다 하더라도 변론 전취지만으로 이 진정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거 있죠. 변론 전취지만으로 그 딱 인정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그 예외 두 가지가 착오, 그러니까 자백철에서 착오랑 그리고 민소의 진정성립 두 가지가 조금 이제 변론 전시만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밑에 판례도 있어요.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은 다툼이 있는 경우 변론 전시만으로 진정성립 인정하면 안 된다고 본 사례. 그래서 지금 위에 판례랑 아래 판례랑 조금 이제 살짝 배치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위에 거는 변론 전시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했는데 아래 판례는 진정성립으로만 이제 인정할 수가 그 변론 전시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론 전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좀 다양한 변수, 다양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론 전치로서 이제 인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뭐 일률적으로 변론 전시만으로 뭐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그 여기 밑에도 같이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아웃라인만 잡아놓으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변론 전치도 같이 고려해서 진정성립 판단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나타낸 게 칠판에 있는 그림입니다. 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칠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진정 성립은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근데 이 자유심증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증거조사 결과와 그리고 이제 변론 전치 두 가지 같이 고려하고 여기에서 이제 증거조사 서증 조사하면서 인부 절차와 이단의 추정 같이 고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문제의 진정 성립을 판단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판례들은 제가 이제 보충자료에 넣어놓은 그 판례 번호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3-2번 목차를 잡을 때도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헤매실 필요가 없겠고 일단은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그 단락 그러니까 논점을 체크할 때 어떻게 체크를 하냐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갑과 을은 각자 자신이 소지한 계약서를 제출했다 이게 그 설문 2번의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을은 자신이 제출한 계약서는 갑과 함께 작성한 것으로 주장했고 갑은 이를 인정했다. 그래서 이거 읽자마자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일단 첫 번째 힌트고 그리고 인정을 했다. 상대방이 인정을 했잖아요. 갑이 인정을 했으니까 진정 성립에 대해서 자백이 좀 논점이 될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 첫 번째로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문서에 기재된
금액 있죠. 금액에 대해서 뭐 다툼이 있다. 실제로는 이런 금액으로 보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이건 판례 사실관계 제가 그대로 넣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맨 마지막 문을 보시게 되면은 을이 제출한 계약서가 갑의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시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갑의 의사로 작성됐다. 이걸 물어본다는 게 뭐죠? 형식적 증거, 문서의 진정 성립 판단해 보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기본 목차 틀 있죠. 의, 판단, 추정, 복렬. 자, 요걸 떠올려 주시되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자백이 성립됐다. 그 내용이 조금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우리가 위에 뽑아놓은 힌트로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백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정과 복멸이 살짝 지금 나오기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추정과 복멸에 대한 내용은 일반론으로 살짝 기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위에 뽑아놓은 힌트 문구인 그 진정 성립에 대한 자백, 요거 인정, 요거를 좀 우리가 메인 논점으로 현출해준다. 그리고 이 판례 사안에서는 판례 사실관계 아시다시피 일부에 대해서 진정 성립이 성립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그 논점을 같이 적어주셔야겠죠. 그래서 답안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따로 이제 목차를 지금 이제 현출을 안 했고 목차를 잡아드리는 게 좋을까요? 근데 왠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고수분들 같이 보여가지고 저만의 착각인가요? 다들 약간 좀 고수분들 같아가지고 너무 이제 목차를 제가 안 잡아드려도 되지 않을까 칠판에다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필요하다면 필요한 경우는 제가 적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그냥 바로 답안지로 봐도 충분할 것 같아서 왜냐면 판례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문서의 진정 성립에 대해서 자백에 대한 내용 합판검을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판례 사안은 좀 특이 케이스다 보니까 문서 일부에 대한 진정 성립 가부 이걸 쓸 수가 있고 두 가지가 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메인인데 다만 앞에다가 그 문서의 진정 성립의 일반적인 판단이라든지 뭐 그런 법리 같은 거를 살짝 이제 현출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문서의 진정 성립의 의미 판단을 선결론점으로 살짝 얹어준 겁니다. 메인 논점 타겟팅 판례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증의 의의까지 살짝 얹어줬죠. 배점이 조금 이제 남는 느낌이 있어서 서증의 의의까지 살짝 얹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자백이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서의 진정 성립 그리고 뭐 날인의 진정, 인형의 진정에서 자백이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서 일부에 대한 진정 성립 가부, 그래서 표준 판례입니다. 87-3147.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판례 요지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게 되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문제 4번으로 가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그 제 답안지 보시면서 그 답안지의 균형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안지 균형이 꽤나 중요합니다. 이 민사소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사안포섭의 구체성이라든지 그 논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읽는 사람을 좀 설득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탐구가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특상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특상도 점수가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특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그 법리적인 고찰이라든지 사안에 대한 그런 좀 통찰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 주장을 좀 논리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따로 이제 뭐 연락 주시는 분한테 친하신 분 그러신 분한테 이제 뭐 특허 상표 공부 방법도 이제 제가 이렇게 장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드래그 해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걸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특허 상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진짜 그 법리적인 고찰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옛날 뭐 패스페일 전에는 그냥 이제 그냥 점수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제 딱 그냥 암기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딱딱딱 그냥 써서 내면 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민특상으로 갈리다 보니까 특허 상표의 경우에는 그런 약간 좀 고찰이나 고민이라든지 그런 통찰이 답안지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게 되면은 그냥 피상적인 답안지가 되면은 점수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특허 상표. 그래서 특허 상표에서 그 주안점은 가장 그것이고, 근데 민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법리적 고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민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 처음에 개념 이해하실 때 그때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거 이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 원리와 그냥 결과 이제 그런 정도만 이래서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제 이런 법리와 규칙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충분하겠고, 뭐 민사소송법에서 내가 막 이제 이 사실관계를 막 탐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법리를 이제 뭐 고찰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제 그런 법이 아니고, 특상은 좀 실체법이 같이 포함된 느낌이잖아요. 특상은 이제 실체법과 절차법이 짬뽕된 그런 약간 느낌인데, 민사소송법은 오로지 지금 그냥 순수 절차법이고, 애초에 우리가 민법 시험법이도 아닌 마당에 너무 막 이렇게 고민을 막 심도 있게 막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사소송법은 그 문제 그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리 이해하고 규칙 잘 알아두고 문제를 잘 풀어내는 그런 연습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뭐 제가 항상 모든 과목 공통이긴 하지만 그 민특상 공통이긴 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2차 합격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건 적어도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것을 내가 잘 풀어낼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기량은 최대한 컴팩트하게 줄여가시고 최대한 컴팩트하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을 그 시간에 많이 해주시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 범위, 암기 범위를 너무 넓게 가져가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객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은 넓고 얇게 공부하는 게 장땡이에요. 저도 객관식 시험은 구석구석 다 봤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1차 시험은이죠. 그게. 근데 이제 2차 시험의 경우에는 많이 알고 넓게 공부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간단하게 하고 바로 끝내도록 할게요. 벌써 12시 반이 다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 4번의 경우에는 되게 전통적인 문제예요. 되게 클래식한 그런 뭔가 이제 좀 그 정장 같은 문제랄까요? 그래서 되게 전통적인 딱 그냥 전형적인 문제여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실 등기 추정 문제를 좀 바꿔서 내려다가 그래도 이거 그냥 전통적인 문제인데 한번 이제 맛 보셔야지 하고서는 그냥 냈거든요. 그냥 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간에 뭐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등기부의 등기 추정력이라는 논점을 바로 캐치를 못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읽으면서 제가 만약에 이거 읽으면서 등기 추정력이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겠죠. 읽으면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너무 이제 그 전지전능한 시점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고, 그냥 딱 제 처음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읽으면서는 등기 추정력이라는 논점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밑에쯤에 보시게 되면은 그냥 뭐 이제 뭐 무권대리, 유권대리 주장하고 뭐 표현대리 주장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설문 1번에 좀 가야지만 그게 힌트가 좀 나옵니다. 설문 1번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공통 설문에서는 읽으면서 떠오르는 힌트는 없어요.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은. 자, 이 상태에서 주장과 증거의 심리에도 어떠한 심증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심증을 형성하지 못했다, 어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명책임 분배, 증거책임 분배, 요게 이제 문제로 이제 나온가 힌트 문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객관적 증명책임과 그 분배.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겠고, 왜냐하면 조사를 다 해봐도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증명책임 분배를 적용해서 딱 결론을 내려줘야 될 것이고, 자, 이 증명책임 분배 중에서 딸려있는 논점 중에 하나가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그래서 증명책임 분배 중에서 내가 어떤 논점을 써야 될까를 떠올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제 책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관련 논점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뭐 소극적 확인해소에서 증명책임 분배 문제, 소송 요건,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등기 추정력. 등기 추정력도 같이 여기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률상 추정 파트에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이것도 객관적 증명책임 파트에서 뻗어 나온 법률상 추정 안에 들어가 있는 등기 추정력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등기 추정력을 이제 떠올려 주셔야겠어요. 객관적 증명책임 분배 문제인데 어떤 관련 논점이 같이 들어가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등기밖에 없네.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등기 추정력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현출을 해주시면서 딱 목차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인 논점 자체도 객관적 증명책임 분배 딱 이제 간단하게 선결점 먼저 주시고 등기 추정력 합한 거 먼저 주신 다음에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청구 기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의 경우에는 이회변론기에서 한 주장들의 성격을 논하고 그에 대해서 만약에 무권대리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각 주장들을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뭐 심플하죠. 그래서 일단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 이 등기의 원인 유무효를 누가 증명을 해야 될 거냐, 명문의 규정이 딱히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다 보니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법한 등기 가지고 있는 것이고, 등기 원인 무효다라고 하는 거, 요것을 원인 무효 등기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 등기 말소를 구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권대리 이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무권대리와 이제 양립 불가능한 유권대리 있죠. 유권대리 사실의 경우에는 이거는 부인이 되겠구나. 그리고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일종으로서 무권대리를 전제로 할 수가 있는 양립 가능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항변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는 부인과 항변 구분하는 문제인데, 부인과 항변 문제는 뭐 제 책 보시면 분들 아시겠죠? 그냥 이 삼지창 요것만 떠올리시면 다 끝납니다. 이거 삼지창 부인과 항변 문제는 뭐 길게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거 삼지창만 딱 떠올리시게 되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부인과 항변의 각각의 의의,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각 의의 알아두시고, 그리고 구별 기준,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만약에 이제 원고 주장 사실 인정 시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라고 할게요. 상대방 주장 사실 인정 시 이제 그 부인과 항변의 판단 필요 여부, 이제 요거,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딱 알아놓으시게 되면은 충분히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정도 제 수업을 들으실지 모르겠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요거 3창 요걸만 떠올리게 되면은 부인과 항변 문제 다 풀어요. 그래서 답안지 바로 보겠습니다. 답안지 바로 간단하게 보고 1분 안에 끝낼게요. 자, 객관적 증명책임 분배와 등기 추정력 간단하게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설문 2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부인과 항변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의, 구별 기준, 그래서 뭐 원고 주장 사실 인정 시 판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세트 적어놓고 그에 따라서 각각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정리 안 해주신 분이 있으면 정리해 두세요. 이거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 기준은 뭐 상대방 주장과 양립 가능성 그리고 증명 책임 지능 사실을 뭐 꺼내 드느냐 요것이고 그리고 상대방 주장 인정 시 취급은 이제 뭐 부인의 경우에는 판단할 필요가 없고 항변의 경우에는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별도의 주요 사실을 꺼내 들은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뭐 잘하시는 분은 살짝 뭐 그렇게 안 어려울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